페라리에 대해 멋지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사실 1월 23일 피오라노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유명한 쉐이크다운이 있을 것이고 바르셀로나 첫 테스트에서는 좀 더 보수적인 A 사양을 이후 바레인에서는 더 공격적인 사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세우르가 마라넬로에서의 크리스마스 전 인사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한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새로운 페라리가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아다미와 해밀턴의 관계가 2026년처럼 계속될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바르셀로나와 이후 바레인에서의 첫 테스트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쨌든 함께 볼 것들이 많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하셔서 포뮬러1과 페라리에 대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2026년 페라리의 재구성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리버리는 과거를 약간 떠올리게 하며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06, 2007, 2008년의 리버리도 떠오르게 합니다. 결국 제 생각에는 매우 아름답고 클래식한 리버리입니다. 저는 이런 새로운 더 작고 더 좁고 더 매끄러운 차량들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1월 23일에 페라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더 보수적인 버전이 나오고 이후에 더 공격적인 버전이 나올 것이란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채널에서도 이를 예고했습니다. 함께 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팀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바르셀로나에서는 차의 실내성을 테스트하고 다양한 모드를 시험하기 위해 처음에는 더 보수적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오버테이크 모드, 부스트 모드, 그리고 리차지 모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즉, 테스트해야 할 많은 모드들이 있으며 엔지니어들도 차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새로운 규정에 맞게 차를 조정한 후 바레인 테스트에서 더 나아갈 것입니다. 프레데릭 바세우르도 확인했듯이 개발 속도는 엄청날 것입니다. 호주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즉시 두 번째 경기에 집중하고 차량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항상 개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정말로 사실입니다. 실제로 첫 7대 8경기에서 모든 팀이 엄청난 개발 여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호주에서 강하게 출발한 팀이 첫 3대 4경기에서도 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특정 종류의 서킷에서 더 강한 차가 있을 것이고 고부하 서킷에서 더 잘 가는 차, 저부하 서킷에서 더 잘 가는 차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다양한 차들이 있을 것이고 공기역학적 부하에 따라 다양한 서킷에서 잘 달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개발 속도도 다를 것입니다. 처음에는 더 보수적으로 시작했다가 시즌 초반에 더 많은 개발을 가져오는 팀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는 팀은 누가 있을까요? 페라리가 어떤 철학을 가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다른 팀들에 비해 더 공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토스포트 기사에 따르면 바세우르는 페라리가 1월 23일 피오라노에서 르클레르와 해밀턴과 함께 차량을 발표할 것이며 2026년 차량 개발을 위한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페라리는 내년에 공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며 당연히 가능한 빨리 더 많은 업데이트를 차량에 가져오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차량의 최종 조립을 피오라노 세션까지 미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시즌 전 개발에서도 공격적이려 하고 있으며 2026년 차량을 최적화하고 바르셀로나 테스트 이전에 이를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한다면 바로 그 직전에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는 분명히 공격적인 시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표 하루 전인 1월 20일에 차량 조립을 마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바세우르는 마라넬로에서 열린 페라리의 연말 전통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발표는 1월 23일 마라넬로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22일에 차량을 완성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격적인 시도지만 모두가 똑같이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바르셀로나 테스트 전까지 모두가 이렇게 공격적일 것입니다. 비록 거기서 더 보수적인 사양의 차량이 나올지라도 말이죠. 새로운 규정 시대에 첫 페라리 차량이 무엇이라 불릴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바세우르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발표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금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새로운 페라리가 SF26이 될지 다른 이름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모두의 기대와 재미를 망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바세우르가 한 말입니다. 페라리의 시즌 전 전략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바세우르는 그의 팀의 목표가 1월 말 바르셀로나 테스트에서 가능한 한 많은 주행거리를 쌓고 이후 바레인에서의 성능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행거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성능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성 측면에서 차량에 대한 기술적 선택을 검증하기 위해 주행거리를 늘리는 것이며 이후 성능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르셀로나의 단일 좌석 차량, 즉 A 사양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일간의 테스트를 하는 것에 우리는 더 이상 익숙하지 않습니다. 최근 사에서
올 시즌 동안 우리는 테스트를 3번만 했습니다. 이점이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시즌의 첫 번째 목표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전에 말했듯이 모든 팀이 바르셀로나에서는 먼저 신뢰성에 집중하고 바레인에서는 성능에 집중할 것입니다. 2014년 이전 파워 유닛 변경 시 초기 레이스에서 많은 리타이어가 발생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의 첫 번째 목표는 차량을 경험하고 신뢰성을 이해하며 개선할 부분과 대응 방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레인에서 무언가를 이해하게 된다면 두 번째 테스트에서는 호주에 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의하세요. 바르셀로나에서는 페라리가 다소 보수적으로 나올 것이며 더 많은 신뢰성을 시험할 것입니다. 모든 팀이 그렇게 할 것이지만 제 생각에는 특히 페라리가 엔진의 신뢰성을 확인할 것이고 이후 바레인에서 실제 사양을 볼 것이며 이는 호주에서도 데뷔할 것입니다. 또 모터스포츠 기사도 살펴봅시다. 매우 흥미롭고 시즌 중 페라리의 철학을 설명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페라리는 바르셀로나 테스트에서 2026년 차량의 초기 버전을 사용할 것이며 최종 부품은 훨씬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멜버른 경주 버전 작업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바사우르는 이 분야에서 더 조심스러운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 달 전에 첫 버전을 승인했다면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두가 개발을 가능한 한 늦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페라리는 1월 22일 발표 하루 전에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최종 조립 단계에 이를 것입니다. 페라리도 경쟁자들보다 먼저 2026년 차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바사우르가 여러 번 말했듯이 시즌 말에도 4월 말에 이미 공기역 부서가 패키지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맥라렌과 메르세데스는 6월까지 준비되지 않았고 레드불은 9월까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바사우르는 이것이 우리에게 약간의 이점을 주었다고 생각하며 여기서도 약간 조심스러워하지만 페라리가 경쟁자들 특히 9월에 시작한 레드불과 맥라렌, 메르세데스에 비해 이점을 가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사우르는 이것이 우리에게 약간의 이점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는 이 단계를 당분간 더 누릴 수 있었습니다. 메르세데스의 새로운 엔진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메르세데스 엔진 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2026년에 어떻게 들릴지요? 함께 들어보죠. 이 엔진도 혼다 엔진처럼 아주 좋게 들립니다. 혼다 엔진과 메르세데스 엔진 중에서는 혼다 엔진의 소리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를 존중합니다. 훌륭한 작업을 했고 포뮬러 1의 새로운 시대를 지배할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들어봤습니다. 나중에 트랙에서 어떻게 성능을 발휘할지 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아마도 이 포뮬러 1세대의 가장 중요한 엔진 중 하나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스펜션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공기 흐름에는 푸시로드 사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앞부분에 푸시로드를 꼭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팀들이 채택할 솔루션으로 보이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풀로드를 선택하는 팀도 있을 것입니다. 페라리는 2025년에 풀로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계속 이 솔루션을 사용할지 아니면 푸시로드를 선택할지 지켜볼 것입니다. 피아는 최근 포뮬러1 2026 규정을 발표했으며 새로운 챔피언십을 위한 최적의 서스펜션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습니다. 논쟁은 새로운 공기역학적 요구를 최적화하기 위해 푸시로드와 풀로드 구성 중 선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푸시로드와 풀로드 서스펜션 선택은 과대평가되었으며 대중은 종종 이 구성에 지나치게 중요성을 부여하곤 했습니다. 진정한 영향은 서스펜션 요소가 공간 내에 배치되는 방식에 있으며 유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서스펜션의 유형보다는 내부의 작동 메커니즘, 내부 운동학에 의해 더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이는 차량의 무게 중심과 서스펜션 사용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푸시로드 서스펜션은 만약 원한다면 무게 중심을 높일 수 있으며 따라서 더 잘 작동하는 서스펜션이 되어 제동과 가속 그리고 전후면에 따라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풀로드는 공기역학적 측면에서 더 잘 작동하며 더 기능적입니다. 공기 흐름을 더 잘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스펜션 자체에서는
푸시로드와 다르게 작동하며 트랙에서의 바퀴 굴림에 다른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푸시로드와 폴러드 중 선택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2026년이 시작되기 전에 시즌 동안 팀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볼 것입니다. 2026년 규정은 팀들의 공기역학 및 패키징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면 날개 디자인의 중요한 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며 패키징 및 프레임 내 내부 요소의 집합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을 최적화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서스펜션 선택이 중요할 것입니다. 생각과 달리 새로운 전 날개가 더 큰 앞워시 효과를 만들어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분석에 따르면 유체 역학은 주로 인워시 행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면 날개의 형태가 안쪽으로 향하고 있어 푸시럿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가설의 의문을 제기하며 오히려 에어로다이내믹스 흐름을 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폴럿 구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윙카학의 도입으로 팀들은 푸시럿과 폴럿 시스템으로 나뉘었습니다. 유사한 분열이 2026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 팀들이 점차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에 합의할 것입니다. 공기역학은 서스펜션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남을 것이며 수정된 전면, 날개 철학은 팀들이 새로운 규정에 따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체 역학을 관리하는 최선의 방법을 신중히 평가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팀들이 2026 시즌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공기역학 규칙의 미세한 효과를 이해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푸시럿과 폴럿 중 선택은 궁극적으로 공기역학 효율과 차량 역학 간의 최적 균형을 달성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폴럿을 오랫동안 사용해온 팀들은 이 솔루션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며 서스펜션의 작동 방식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내년에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게나 크기에서 다른 차량을 가지고 있지만 언급했듯이 서스펜션의 개발은 점진적으로 계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개발 및 이해는 팀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폴럿을 먼저 개발하기 시작한 사람은 이 솔루션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이점을 가질 것입니다. 반대로 푸시로드를 먼저 개발하기 시작한 사람도 이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이점을 가질 것입니다. 해마다 메커니즘을 변경하는 사람은 분명히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스펜션을 급격히 변경하는 팀은 서스펜션 자체의 새로운 작동 방식에 익숙해지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과거에 보았던 것과 다른 트랙에서의 상황에 맞추어 시뮬레이션을 적응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애다미와 하밀턴의 관계가 2026년에도 계속될지 알아보기 전에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많은 팀장이 교체된 팀장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2014년에는 메치아차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아리바베니,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비너토 그리고 2023년에는 바소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소르에게는 수년간 페라리에서 여러 팀장이 교체된 뒤 자신이 그 자리를 지키며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메르세데스와 레드불은 모두 10년 이상 같은 팀장과 계속했으며 따라서 2026년의 가장 큰 도전은 바소르에게 있습니다. 만약 바소르가 실패하면 바소르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요점입니다. 따라서 바소르는 내년에 실수를 저지르는 것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차량을 설계하겠다고 했고 본인도 직접 밝혔듯이 1월 22일까지 차량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쟁사에 뒤처지고 싶지 않고 이 모든 것이 그의 역할에 달려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바소르의 미래를 위해 2026년 차량은 반드시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바소르가 팀을 단합시키고 시즌 개발에 집중하여 연중에도 차를 개선할 수 있다면 수년간 페라리의 문제는 다음 해를 생각하며 시즌 중반에 업데이트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며 이전에 중요한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이 2026년에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일관성, 아니 더 나아가 성능 향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바소르의 책임입니다. 그가 26시즌, 즉 페라리 2026 프로젝트의 책임자이므로 실패하면 그 책임은 대부분 그의 것입니다. 이제 페라리 2022 차량, 즉 그라운드 이펙트 시대의 시작과 2025년 차량, 즉 마지막 차량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그라운드 이펙트 시대의 마지막 시즌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서스펜션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앞쪽에는 볼럿가 있으며 이 경우 2025년 차량이고 과거에는 앞쪽에 푸시럿가 있었지만 후면에는 여전히 볼럿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완전히 다른 차량이지만 2022년 차량은 시즌 초반에 타이틀을 노릴 만했기 때문에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2022년지면 효과 시대의 최고의 차량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드불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훌륭한 차량이었고 페라리가 2025년 기반에서 출발할 것인지 아니면 2022년 기반에서 출발할 것인지 지켜봐야 합니다. B는 공기역학적 하중 개발에서 완전히 다른 두 차량입니다. 이제 아다미와 해밀턴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페라리는 2026년까지 파트너십을 연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페라리는 2026년 포뮬러1 시즌을 위해 루이스 해밀턴과 리카르도 아다미 간의 전문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팀은 더 간결한 절차와 일관된 전략을 통해 이들이 중요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해밀턴은 포뮬러1 경력에서 가장 힘든 시즌을 보냈으며 SF25로 7개의 포디움을 차지한 샤를 르클레르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페라리에서의 오랜 경험이 르클레르가 어려운 차량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전에도 불구하고 르클레르는 페라리에 완전히 전념하며 2026년 챔피언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다른 팀의 제안을 고려하지 말라고 그의 경영진에게 지시했습니다. 당연히 첫 4경기를 기다려봐야 합니다. 르클레르와 사전 계약을 맺은 아스톤 마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 르클레르는 페라리에 집중하며 마라넬로 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밀턴의 페라리 적응은 언어 장벽 때문이 아니라 팀의 독특한 작업 방식 때문에 더 어려워졌습니다. B는 그가 메르세데스에서 익숙했던 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해밀턴의 현장 엔지니어인 리카르도 아다미가 이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팀의 라디오 메시지는 종종 완전한 맥락 없이 제공되며 페라리 내부 역학에 보다 정확한 미디어 표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국 페라리는 팀 라디오가 완전하고 명확하게 전송되지 않기 때문에 해밀턴과 아다미의 관계에 대한 완전한 통찰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파트너십은 내년에도 연장됩니다. 개인적으로 2025년 시즌의 상황을 보았을 때 아다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해밀턴의 현장 엔지니어를 바꿔를 것입니다. 아다미는 훌륭한 현장 엔지니어이며 과거의 사이즈와 베텔과 함께 훌륭한 성과를 보였지만 해밀턴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며 그를 더 안심시키고 그의 주행 스타일에 대해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 엔지니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메르세데스의 보노 같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메르세데스의 보노는 해밀턴에게 완벽했으며 올바른 화학작용이 있었습니다. 해밀턴을 트랙에서 안내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해밀턴은 트랙 밖에서도 큰 가이드 역할을 하며 메르세데스에서 그랬기 때문에 차량에 오를 때도 차량 밖에서 가이드가 필요하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현장 엔지니어입니다. 그에게는 항상 라디오에서 그를 돕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그곳에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메시지를 올바르게 전달하지만 너무 장황하지도 너무 간결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다미가 적절한 사람이 아니지만 내년에도 아다미와 해밀턴의 관계가 어떻게 지속될지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해밀턴에게는 메르세데스의 보노와 더 유사한 현장 엔지니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디오에서 다른 모든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바르셀로나에서의 페라리 2026 차량에 대한 다소 보수적인 선택, 1월 23일 발표, 바스서의 발언, 서스펜션의 푸시로드와 풀로드 선택 등 비디오에서 다룬 모든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항상 그렇듯이 포뮬러 1 및 페라리 관련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구독 알림을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라쏘에서 전하는 모든 내용입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